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미국 대선이 유수 언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무려 300명이 넘었습니다. 득표수는 트럼프 약 7,500만 표, 해리스 약 7,200만 표로 약 30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득표수로도 이기는 건 근래 들어서는 아주 보기 힘든 일입니다. 최근 20년 공화당이 이긴 선거를 보면 득표수로는 민주당한테 지는 대신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당선되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0년에 조지 W. 부시도 엘 고어한테 득표수로는 졌었고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길 때도 300만 표 정도가 더 적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 역시 모두 공화당이 우세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소한 다음 중간 선거까지 2년, 그때도 또 이기면 임기 내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각종 문화 컨텐츠들의 껍질을 쓰고 벌람하던 PC주의, LGBTQ, 불법 이민 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참다 못한 미국 시민들이 민주당의 철퇴를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지 않아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추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트럼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사회는 필연적으로 지난 4년간은 다른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겠죠. 더불어 미국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역시 미국의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작년 대 미국 경상수지는 912억 달러 흑자, 상품 수지만 보면 821억 달러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한국에게 최다 경상수지 흑자를 안겨준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안미 경중을 외쳤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역 협상, FTA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이 손해보는 현재의 무역 구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은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큰 흑자이지만 대중국 경상수지는 310억 달러 적자이며 상품 수지만 보면 무려 336억 달러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물건 잘 사주는 좋은 왕서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왕서방의 중요한 고객님이 된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의 무역 구조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 한국에서 중간재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마무리 가공 후 전 세계로 수출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의 수출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 한국이 수출하던 중간재는 물론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완제품의 수출까지 급감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2차 전지에 쓰이는 각종 희토류, 원재료, 각종 저가 공산품의 수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곡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대일 적자가 지속되어 큰 문제였는데 이미 대중 적자는 일본은 훨씬 크게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각종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쟁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하고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하고 원소가 관도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중소 군벌이 조조하고는 군사협력, 원소하고는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조조와 원소한테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실천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은 특히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있기에 어설프게 중국 빅테크 기술 기업들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가는 아예 공급망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에 판매한 게 아니라 다른 중국 회사에 팔았는데 그 회사가 우리도 모르게 화웨이에 넘긴 것 같다 등의 변명이 한두 번은 통할 수 있겠지만 계속 미국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10%라는 관세는 제품 혁신, 물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흡수할 만하지만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일반 제품은 최대 60%이며 전기차는 이미 100%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관세를 150에서 200%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는 서구에서 완전히 밀렸던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기차를 발판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실제 현재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은 일본이나 독일이 아닌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실적은 대부분 밀어내기식 과잉 생산에 의존한 전기차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17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소비가 둔화되었다고 우려가 많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중국에서는 무려 74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며 동년비 33.6%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63.2%입니다. 반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223만 3천 대, 북미 지역 판매는 131만 9천 대에 불과합니다. 기업별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BYD가 동년 대비 31.2% 늘어난 261만 5천 대로 1위이며 이 중 순수 전기차는 114만 2천 대,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29만 6천 대를 판매해서 BYD에 이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수년 내 판매량에서는 테슬라가 도저히 BYD를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기술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는 중국 전기차이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그만큼 연구 개발에 유리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 전기차의 위협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트럼프는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은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서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율의 관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중국의 BYD가 아무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1,000만 원대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도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관세가 더해져서 2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또 판매상 이익, 재고 관리, 손실 처리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은 적어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쌓는 동안 테슬라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가격이 2만 5천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저가형 모델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를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거죠. 반면 유럽연합은 중국 각 브랜드별로 세분화된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는 17.8%, BYD는 27%, 지리 자동차는 28.8%, 상하이 자동차는 45.3%인데 이 정도 관세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유럽도 어차피 전기차 관련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처럼 화끈하게 했어야 하는데 워낙 독일 경제가 대중국 수출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조차 만들어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의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절반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BYD의 1,000만원대 가격의 전기차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은 없죠. 2차 전지 효율이나 주행거리 등으로 차별화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중국 전기차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한국 전기차 산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국산 브랜드를 이용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관련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린다고 할 때 중국이 뚜렷하게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는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중국도 맞불을 놨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지도층은 큰 판단 착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 이런 판단들이죠. 첫째, 동남아, 인도, 멕시코는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조업을 포기할 것이다. 셋째,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는 건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죠. 외국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등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MF 기준 2023년 미국인 인당 평균 소득은 연봉 1억 원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좀 올린다고 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것이죠. 일단 경제 규모 면에서도 미국 약 25조 달러, 중국 약 18조 달러로 차이가 큽니다. 경제 체급부터가 중국에게 불리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엔비디아의 AI 칩 등 중요한 제품들은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기술 상품들인데 기술 제재로 인해 제대로 수입할 수가 없는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경공업 제품, 혹은 금속, 원자재 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수출입을 보면 하이테크 관련 제품들은 재작년과 비교해서 수입은 5.2%, 수출은 5.8%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관계가 더 크게 충돌하게 되면 미국은 어렵지 않게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수입선을 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테크 제품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내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제조업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트럼프 굿즈 만드는 회사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의 승리를 가장 기뻐할 기업가는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민주당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죠. 머스크도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머스크의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름도 자비어 마스크에서 비비아 제나 윌슨으로 바꾼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실망했다는 거죠. 실제로 머스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아들은 깨시민 바이러스가 죽였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16세 때 내가 속아서 전환 수술을 승인해 아들을 잃고 이를 계기로 좌파 사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으며 약간 진전을 잃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비비안은 SNS도 X가 아닌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나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부녀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스크가 어떤 마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는지를 100% 알 수는 없죠. 다만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 선거 정당별 후원금 지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 해리스에 편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만 소위 말하는 트럼프에게 몰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머스크는 감옥에 보내고 머스크의 회사들은 여러 개로 쪼개졌을 만한 행동입니다. 머스크는 진짜 목숨 걸고 베팅한 거죠. 물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어느 나라나 기존 규제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적인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이끌고 있죠.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봇, 스페이스X 등의 사업은 기술 개발도 어렵겠지만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규제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되었으니 과거 규제 일변도로 나갔던 공무원들은 많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머스크는 이제 적어도 4년 동안은 자신의 계획을 공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테슬라의 시총 역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들은 이제 모두 트럼프 시대에 힘들게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혹은 축소입니다. 바이든 정권 때 한국의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기업들은 이 법을 통해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현지에 조 단위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법안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도 같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속받았던 지원을 변화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개인소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서는 세수가 더 필요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동맹들과 함께 든든한 공급망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당근을 제시해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었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수입 관세를 올리면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의 공장을 지을 텐데 뭐하러 미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보조금을 주냐는 거죠. 제가 트럼프의 몽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방법을 우리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사실 관세를 좀 내더라도 공장을 한국에 짓는 게 국가 경제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바이든이 사람은 좋아 보이고 동맹끼리 첨단 산업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을 몰아낸다는 전략은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강요했죠. 근 3, 40년 내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미국 대통령을 꼽으라면 저는 고민 없이 바이든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수백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었더라면 일자리가 못해도 몇만 개는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이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떠오르는 탓에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외화가 빠져나가니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두 트럼프의 기환으로 인한 나비 효과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관세를 더 내는 게 공장을 미국에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흥미로운 건 인텔 역시 트럼프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으면 손해가 크기는 하지만 회사의 존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만약 못 받게 된다면 정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PC의 CPU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전통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갔습니다. 인텔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죠. IBM하고 HP도 같이 빠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사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에게 권고해서 일종 파운드리 수량을 인텔에게 맡기게 한다는 추측도 있기는 한데 이미 인텔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전임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인데 아무리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너무 손쉽게 없던 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걱정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입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은 부자나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받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집권이 이긴 2019년 당시에도 연간 50억 달러를 부담하라는 무례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에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번 달 초 2026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약 1.5조 원, 그리고 2030년까지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30%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9배를 올려달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번 협정은 2028년 트럼프 퇴임 후인 2030년까지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한국의 분담액을 올려서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은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분담하기로 한 1조 5천억 원도 너무 많다며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바라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300조 원입니다. 18년 동안 300조 원. 하지만 매년 약 17조 원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는 합계 출산율 0.6명대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매년 17조 원이나 성과 없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현재 생존을 위해서 쓰는 1조 5천억 원을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앞으로 미국과 어려운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공동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동맹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토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는 세계의 도둑질이라며 3%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에서 방위비 지출이 3%가 넘는 건 미국, 폴란드, 그리스입니다. 트럼프는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국방비를 아껴서 자국의 복지나 경제 개발 등에 사용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주요 국가들의 GDP에서 국방 예산 비중을 보면 독일 2.5%, 영국 2.3%, 프랑스 2.1%, 이탈리아 1.6%입니다. 따라서 3%가 넘으려면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독일은 630억 달러, 영국은 210억 달러, 프랑스는 250억 달러, 이탈리아는 3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 늘어난 국방 예산만큼 미국은 자국 무기를 구매하라고 반강요를 하겠죠. 반면 한국의 국방 예산은 올해 기준 약 59조 원이며 GDP의 2.8% 정도로 이미 3%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도 국방 예산의 일부로 본다면 14조 원을 부담했을 때 GDP 기준 3%를 넘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한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잉 생산 등을 유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출전할 게 아니면 이민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북 관계는 굉장히 차가웠죠. 이대로 역시 실크로드의 복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제적인 거점 확보와 원활한 석유 수급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도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주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의 부담 증가, 에너지 독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최소한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와 협력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중국 최우선주의로 모든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 중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AI 장치에 TSMC가 7나노 공정에서 제조한 칩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TSMC는 바짝 엎드리며 11월 11일부터 중국 빅테크들에게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첨단 AI 칩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TSMC로부터 AI 칩을 공급받고 있던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도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빅테크들에게 팔 수 없게 된 건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국의 AI 기술 개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으로서는 큰 이득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레거시 제품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대만 등지에서 기술자들을 빼내 일단 구형 제품 생산을 국산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창신 메모리를 필두로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신생 회사인데 주주 구성을 보면 국영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력 품목은 19나노급 D램이었지만 올 2분기를 기점으로 17나노 비중이 이미 50%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빠른 속도로 국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과거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스카웃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가더니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술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스파이로 몰아 구속시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한국보다 연봉의 몇 배를 주겠다는 중국 기업의 제안이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최소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약진으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낮추고 인력 재배치 등의 해법을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서 ASML의 EUV 노광기 등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발전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그런 기술적 제재가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해 중국을 더 강하게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잘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수리, 정비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 아직 취임도 안 한 대통령 당선인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기술 산업이 아닌 중후장대한 산업의 대표격인 조선업에서의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선박 수주 현황을 보면 이제 일본은 3위로 완전히 내려가고 한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등의 특수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수량이 많은 벌크선,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생산 단가가 올라 수주를 못하니 생산 능력 향상에도 재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이제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 해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해군 함정 수로만 비교하면 중국은 23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19척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중국 해군 수준은 질적으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규모만큼은 필적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국 산업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라도 현재 미국의 조선업으로서는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불과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전범국들보다 훨씬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군은 오히려 더 강해졌으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인해 전술식 해국력 확장에 큰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2053년까지 290에서 340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인데 생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외부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건조 능력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 1위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미 해군 함정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혈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강제로 미국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며 걱정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굳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특별히 시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파이는 동일한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라고 떠미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미국의 조선소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미 해군 함정 건조,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는 큰 호재인 거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미국 FDA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그만큼 꼼꼼하고 정확하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한국 조선사에게 맡긴다면 전 세계 함정 방산 산업에서 그보다 더 확실한 타이틀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한국 조선사들이 성공적으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수행한다면 향후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함 건조 및 수리 요청이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일은 트럼프는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 가스, 원자력 등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호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의 수요와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0척 이상의 LNG선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에너지 운송선 관련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해리스가 집권했으면 친환경만 생각하고 있겠죠. 다만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LNG 선박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스파이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에 묶여 있다가 결국 2021년 5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북한만 방어할 생각하지 말고 만약 미국과 중국이 무력 대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힘을 보태라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에 만약 분담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면 이를 기회로 삼아 핵무장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데 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도 무서운 속도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혈맹과 공동 전선을 펴는 게 더욱 위력적일 것입니다. 작년 초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은 미국에서 모여 오커스 동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해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의 기술 지원하에 개발할 예정이고 첫 잠수함은 2030년대 말까지 영국에서 건조되고 이후에는 호주에서 건조해 2040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외국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건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호주처럼 미국, 영국의 기술을 제공받아 핵잠수함 건조와 보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은 물론 서해에서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동맹국들로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핵잠수함의 건조,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되는데 못해도 100조 원 정도까지는 늘려야 핵잠수함을 제대로 건조 및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산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겠습니까? 도둑이 많아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불필요하게 쓰이는 세금만 줄여도 국방 예산 100조 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산 기술을 축적하면 다시 그 기술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국방 예산만큼 국방력도 강해지고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일석이조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군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중국 역시 그만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LG 같은 기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차라리 국방에 투자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중국 기술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을 줄이는 거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까지 추가적으로 대응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간은 중국은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버거우니 최대한 적을 늘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는 먼 이야기 혹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당장 망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에 경쟁자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보조금 혜택, 인력 빼오기, 산업 스파이를 활용한 기술 탈취 등의 방법으로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표하는 BOE는 지난해 25억 위안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그보다 많은 38억 위안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없었다면 적자였다는 겁니다. BOE 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알려진 것만 누적 231억 위안에 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LCD를 장악한 중국이 세계적으로 OLED의 수요가 늘어나자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OLED는 2021년에는 한국산이 78%였지만 2023년에는 16%로 크게 줄었습니다. BOE는 현재 삼성, LG에 이어 아이폰 패널 3대 공급사 지위에 올라설 정도로 이미 기술력을 키운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어리석은 게 중국 광저우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할 때 그렇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자랑하던 그 최첨단 공장은 내년 초 중국 기업에게 완전히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올리면 수출을 주로 하는 중국 내 공장들은 앞다투어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니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중국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고 기술 기업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역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감지했는지 대미 유화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도 미중 관계정국위원회 연례 시상식 만찬에 보낸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 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용의 원칙으로 중미 관계를 다뤄왔다.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자가 돼야 한다. 미중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에는 물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우세하면 공격, 불리하면 평화를 주장하는 화전양면 전술은 중국이나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내 의도를 감춰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음모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동안 삼국연의를 예로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시대보다 먼저 손자병법에 이미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 손자병법은 병법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쟁은 곧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 자체를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관념보다는 상대방을 기만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이죠. 중국이 과거부터 사용하던 각종 음모와 이간질 등을 통한 이의제의 전략은 사실 모두 손자병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와의 전쟁은 손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예상외로 고전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많아도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재래식 전력으로 결판을 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은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러 전쟁은 한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수입은 17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35억 달러 수출, 53억 달러 수입으로 3분의 1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신흥 시장이자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러시아 시장을 잡겠다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정전 전에는 현대나 LG 등의 대기업들이 러시아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작년 중국의 주요국 수출 내역을 보면 재작년과 비교해 미국 향 마이너스 8.2%, 유럽연합 마이너스 5.3%, 일본 마이너스 3.5%, 한국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는데 러시아 향은 무려 53.9%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가 76.8%나 늘었는데 바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차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러시아향 수출 증가로 인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좋은 시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늘어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트럼프가 요구하는 정전 협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중국이 누렸던 러시아 특수도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북한군까지 전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협정에는 북한의 군사 기술을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다시 경제 관계를 복원해서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러시아에서 항공 로켓 기술을 받아내는 겁니다. 경제 협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 불곰 사업처럼 한국 국방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국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산업적인 득실을 따져보면 큰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미국 수출 시 관세 10%를 부과받는다고 해도 국제 경쟁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지만 조선 방사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수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품이지만 만약 미국마저 도입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기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트럼프의 등장에 가장 크게 환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로 꺾였습니다. 이후 팬데믹으로 2020년 3%까지 떨어졌으며 비록 작년에는 5.2%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트럼프 위기 때보다 취약해진 상태인데 그때보다 훨씬 강력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과잉 생산, 밀어내기를 하던 중국 기업들 역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당해낼 수 없으니 주변을 공략하는 거죠.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비자 면제, 중국 투자 편의 등의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 중지와 북핵 해결,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에게 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협력 중단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유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중국 편에 서줄 국가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광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산업 표준화, 분업, 대량 생산, 기술 혁신 등을 적용하여 세계 최고의 공업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과 오데오 주변의 편리한 수로 교통과 에파레치아 산맥을 통해 원자재 수급이 용이했던 미국의 북동부는 미국 공업의 심장으로 떠올랐으며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공업력은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일본, 독일 등에 밀려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으며 여기에 더해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제조업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북동부 공업도시들의 고용은 축소되고 인구의 유출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들을 러스트벨트, 녹슨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의 대부분, 미시간,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을 뜻합니다. 로보캅은 1987년 A편이 개봉했습니다. 배경 도시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인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몰락한 공업 도시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에미넴의 자전적 영화 8마일에서도 몰락한 미국 공업 도시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공헌하던 제조 산업의 몰락은 대규모 실업과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졌고 도시에 남는 건 그로 인한 빈민층, 범죄, 부패의 증가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힘들어져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의 삶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러스트벨트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부르는 표현 중 하나가 힐빌리입니다. 원래 단순히 에파레치아 산맥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백인 농촌 주민들을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었는데 도시 경제가 몰락하면서 무식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백인들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이트래시와 레드넥이 백인들을 비하할 때 많이 쓰이는 멸칭입니다. 화이트래시는 특히 미국 남부 농촌 지역에 사는 가난한 백인들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용어이며 레드넥은 주로 무례하고 세련되지 못한 백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 남부의 시골 백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남부의 가난한 백인들을 주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몰락한 북동부 공업 도시들의 가난한 백인들까지 포함하는 멸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인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생각입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수에 속하는 백인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기득권층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만연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며 많은 사람들이 흑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유독 흑인한테만 강압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은 약 59%, 흑인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FBI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 중 흑인의 비율은 26.6%였으며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의 경우 2022년 기준 흑인은 9,655명, 백인은 6,629명이었습니다. 물론 서해양한 흑인들도 많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미국 경찰 입장에서 아예 통계를 무시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또한 흑인만 피해자가 아닌데 왜 아무도 White Lives Matter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20여 년 전 강남 YBM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한 미국인 남성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서 보스턴에 있는 대학원에 미술 전공으로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자기보다 못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우대해서 그 학생은 선발되고 자신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학비라도 벌고 싶은 마음에 한국까지 와서 영어 회화 강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보기에도 이게 공평한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당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은 거의 단일 민족 사회였으니까요. 사회의 소수자를 배려하고 돌보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수를 희생하면서 소수자를 돌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수가 존재해야 소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한 미국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인들도 소수 인종들 못지않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남성을 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1984년 오하이오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혈통으로 백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와스프하고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친척들, 넓게는 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준, 소비력, 문화 수준 등은 오히려 가난한 흑인 집단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의 문제점을 통해 왜 러스트벨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의 조부모인 제임스와 보니 벤스는 고향인 켄터키 FRHR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난한 켄터키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당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오하이오 미들타운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그들은 1947년 결혼을 합니다. 당시 제임스의 나이는 18세. 보니는 14세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가난한 현실이었지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와 아메리카 드림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1960년대 오하이오의 1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정도로 도시의 공업화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1남 2녀를 갖게 되었고 고향에 남은 친척, 친구들보다 훨씬 고소득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가능한 한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집, 좋은 학군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제임스와 보니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스스로를 제대로 돌볼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었고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결혼한 두 사람은 자주 매우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 자녀들은 모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첫째 지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역 제철소에 취업을 하기로 합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아들이 학업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체 노동을 해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지미는 행복하지 않은 집에서 최대한 빨리 독립하고자 취업을 선택합니다. 가정의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딸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둘째 베버리는 공부는 잘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기를 낳았고 막내 로리 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아이들이 밖으로 돌다가 결국 임신, 출산을 하게 되고 적합하지 않은 배우자와 큰 고민 없이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버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다툼과 사건이 반복되자 이혼을 결정하고 당시 19세의 나이에 어린 딸 린지와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만약 베버리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이죠. 베버리는 두 번째 남편과 둘째 아이인 제이를 낳았지만 역시 순탄한 결혼 생활이 되지는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약물과 마약의 중독까지 되고 맙니다. 제이는 엄마가 이 남자와 만나면 이 남자 집에 가서 살고 엄마가 다른 그 남자를 만나면 또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겠죠. 이처럼 여러 차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아이들은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발달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아이는 문제를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고 또한 올바른 출구를 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혼돈이 또 다른 혼돈을 낳고 불안정이 또 다른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이는 서로 욕하고 고함치며 어떤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의 한 조각이었으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그게 원래 어른들끼리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끝이 없는 싸움을 지켜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약에 중독되듯 그토록 혐오하던 폭력적인 행동에 서서히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임스와 보니가 부부싸움에 빠져 자녀들을 소홀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딸인 베버리는 제이에게 전혀 다른 엄마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보니는 자신들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몰랐고 결국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립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었지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만 받아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동부에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이 좋은 성격이나 소질을 배양하거나 공부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제이가 졸업한 미들타운의 공립고등학교는 입학생의 20%가 졸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또한 졸업한다고 해도 오하이오 밖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역시 매우 적습니다. 물론 제2의 가족과 친척들은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없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혼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제이는 17살 때인 2001년 동네의 식료품 잡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빈민층들이 푸드 스탬프로 음료수를 사고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받은 돈으로 술과 담배를 사러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이가 돈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는데 왜 빈민층들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잡화점에서 2주에 한 번씩 적은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스테이크도 사 먹지 못하는데 주변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제이가 급여를 받는 횟수 정도로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내 입에 들어갈 스테이크조차 사 먹지 못하는데 내가 낸 세금이 남의 입에 들어가는 스테이크 값을 지불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고 그래서 나라에서 다 좋은 일에 씁니다. 2016년 당시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에파레치아 산맥과 남부지역 사람들이 어째서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충실한 공화당의 지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미국의 수많은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그 학자들이 가난한 백인들의 삶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 연구할 필요도 없이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었겠죠. 수많은 저학력, 저소득의 백인 노동자들이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제도에 기대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일 일터에 나가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과연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만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제이는 그의 부모처럼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이의 어머니인 베버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개회사를 낭독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제이의 누나인 린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린지 역시 자신의 어머니인 베버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케빈과 결혼합니다. 린지 역시 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불안한 유년기, 청소년기가 린지에게 빠른 안정을 최우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이의 조부모인 제임스와 보니는 그제서야 확실히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자녀들이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자, 손녀들까지 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남은 20여 년의 시간 동안 손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이의 할아버지인 제임스는 오하이오의 한 제철소에서 일해서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는 손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의 수학 숙제 등 학업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꼭 필요한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사촌 동생들이 방문해서 제이는 사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필 그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잡화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이가 할머니에게 일하러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게 해주는 직장에 취직하려면 대학에 가서 출세해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이는 제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제이는 결혼을 5번이나 한 약물 중독자인 엄마 밑에서도 그나마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는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이나 규율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에서 4년을 복무하면서 제이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6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군대에서는 더 일찍 기상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협동, 인내, 노력, 희생, 규율 등의 인성적인 배양은 물론 개인 수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대출은 어떻게 해야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아주 현실적인 부분까지 가르쳐 주었으며
처음으로 다른 성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감독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솔력은 부하들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생긴다는 사실과 어떻게 해야 부하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대 군인 원호법에는 지하의 비일이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주택 융자, 실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이는 이를 통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후에 예의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저소득층이라서 등록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고졸의 노동자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미국의 복지 제도는 불합리한 면도 많지만 이처럼 적절하게 쓰이는 곳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제이는 결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이의 풀네임은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서 올해 11월 불과 40세의 나이로 미국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이디 벤스의 개인적 경험은 향후 미국 정책에 깊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이 경제의 주력인 한국으로서는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은 무식하고 빈부격차가 크다는 등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이디 벤스의 사례는 미국 사회 시스템의 우월함을 재확인시켜주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한국의 한 젊은이가 제이디 벤스처럼 힘든 환경에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과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군복무를 했다고 미국처럼 제대 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약물 중독인 저소득층이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면 과연 입학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학비의 10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40살에는 한국의 권력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디 벤스의 인생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런 면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싫다고,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